유럽산 생존줄?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냥 우리 길 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외교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칼날 앞에 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승인 한 장에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릴 때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유럽 전체가 내민 금빛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일본이 그 낡은 성벽에 문지기라도 시켜달라며 비굴한 로비를 벌일 때 한국은 이미 그 성벽 자체가 무너질 시한폭탄이라는 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겐 생명줄인 동맹이 한국에겐 왜 발목을 잡는 족쇄에 불과했던 걸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소름 돋는 성우 안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통쾌한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스웨덴은 수십 년간 지켜온 중립국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죠.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가입 승인 한 장을 받으려고 튀르키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약속하면서까지 비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유럽이 두 손 모아 초대장을 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군사 나토가 아니라 경제 나토였죠. 남들이 죽기 살기로 들어가려는 그 성벽 안을요. 그 나라는 초대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만한 거냐고요?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계산이었죠. 그 계산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조지프 뱅크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좌 교수이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전략자문관을 지낸 사람이죠. 경제 나토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동맹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동시에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수인데 그 공급을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유럽은 양쪽에서 목을 조이는 형국이 됐죠. 미국한테 맞고 중국한테 막히고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조한 게 경제 나토입니다. 유럽의 리뉴 유럽 그룹이 주도했죠. 경제적으로 뭉쳐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버텨보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가진 게 뭡니까? 브랜드는 있습니다. 역사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돌리는 핵심 제조 능력은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이 유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까? 없죠. 경제 동맹이라는 건 결국 만드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유럽은 그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초대장의 1순위 수신자로 한국을 찍은 겁니다. 한국은 이 능력을 전부 가진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니까요. 이 초대장에는 캐나다와 호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제조 능력이 약하죠. 캐나다는 광물을 캐지만 그걸 반도체로 바꿀 공장이 없고 호주는 리튬을 퍼내지만 그걸 배터리 셀로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경제 나토의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유럽이 시장을 제공하고 캐나다와 호주가 원자재를 대고 그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한국이 하는 거죠.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는 있는데 가공할 곳이 없고 시장은 있는데 팔 물건이 없습니다. 엔진이 빠진 자동차나 다름없죠. 한국 없는 경제 나토는 설계도만 있고 공장이 없는 산업단지와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부 문건을 뜯어본 겁니다. 거기엔 교묘한 조항이 숨어 있었죠. 위기시 자원 공유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비축한 히토류와 반도체 물량을 유럽에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을 맺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창고 열쇠를 복사하려던 겁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꿰뚫어봤죠. 그리고 초대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모든 동맹을 거부하면서 혼자 가겠다는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위험은 없는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맞는 말이죠. 혼자 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고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유럽은 한국 없이 스마트 공장을 돌릴 수 없고, 캐나다는 한국 없이 자원을 제품으로 바꿀 수 없고, 호주는 한국 없이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미국조차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전투기 한 대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 고립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고립은 약자의 공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에게 고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품격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에서 준전쟁 상태가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상황에서 나토 가입국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집단 안보를 외치던 이 나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사관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요. 성벽 안에서 서로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나라들이 성벽 밖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문을 걸어 잠근 거죠. 그런데 그 폭격이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내려오지 않은 깃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불을 끄지 않았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원칙이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가 나토 가입국들이 도망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외교 채널이 한국 대사관이 됐습니다. 각국의 정보가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비겁한 동맹 10개보다 끝까지 남는 책임감 하나가 더 큰 권력을 만든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시죠. 핀란드와 스웨덴은 살기 위해 성벽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명찰을 지키느라 나라 국간을 비우고 있죠. 캐나다와 호주는 한국이라는 엔진 없이는 경제 동맹의 구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토 가입국들은 폭격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요. 한국은요? 초대장을 거절하고 성벽 밖에 섰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고 그 어떤 클럽의 명찰 없이도 전 세계의 산업과 안보를 쥐고 있었죠. 한국이 거절한 건 초대장이 아닙니다. 낡은 세계의 질서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초대장에 숨겨놓은 건 독소 조항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을 빨아들이기 위해 유럽이 뒤에서 얼마나 치밀한 구조를 짜놓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하나하나 무너져 내린 과정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공개하죠. 유럽이라는 대륙이 지금 실제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나라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영국부터 가죠.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전 세계에 공장이라는 개념을 퍼뜨린 나라죠.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노후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서 국가 전체가 대정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겁니다. 새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영국이 먼저 손을 내민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같은 유럽이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건설비가 당초 예산의 2배로 뛰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고요. 미국 원전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현장에서 실행하는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영국이 결국 어디를 보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사막 한복판 아랍에미리트에서 예산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해낸 나라입니다. 한국이죠. 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원전은 이제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상 유일한 답이 되어가고 있죠.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가 불을 켜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를 불러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한테 경제 동맹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맹이 아니죠. 전기 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더 흥미롭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있죠. 유럽은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
한국 방산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죠. 낮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방산 기업들이 한국과 조용히 기술 제휴를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정밀 타격 체계와 레이더 기술에 한국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거 없으면 전투기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고 카메라 뒤에서는 한국 기술을 구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과 그 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 정반대라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죠.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독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산 이야기를 해드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 전체가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독일은 유럽 방산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나토 전체의 포탄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무기를 만드는 대신 서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전쟁터에서 드러난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포탄을 구했습니다. 그때 72시간 안에 수만 발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죠. 서류를 만드는 나라와 포탄을 만드는 나라. 이 차이가 전쟁터에서 가장 잔인하게 드러난 겁니다. 유럽이 한국을 경제 나토에 묶어두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유럽은 왜 자체적으로 이 제조 능력을 다시 키우지 못하는 건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부유하죠. 그런데 제조 기반이라는 건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토 국가들이 부품 하나를 조달하는데 수개월의 행정 절차가 걸립니다. 서류 작성, 위원회 승인, 입찰, 재검토. 이 관료주의가 유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유럽은 제조업을 외면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공장에 가지 않죠. 숙련된 엔지니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력이 매년 수만 명씩 현장으로 나옵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이 인적 엔진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5년, 10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 지금 당장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시스템을 따라잡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유럽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럽의 몰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교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극해 영유권이 걸린 사안이니 국가 안보의 핵심이죠. 잠수함의 전통 강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독일과 일본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지배해온 나라들이니까요. 당연히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가장 주목한 건 이 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체계였죠.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자막 능력이라고 하죠. 한국의 리튬 배터리 체계는 기존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 기술에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있죠. 유럽이 한국을 경제 나토 안에 가두고 싶었던 진짜 의도입니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동맹이라는 틀 안에 묶어놓고 싶었던 거죠. 경쟁이 두려우면 규칙을 바꾸려 드는 겁니다. 유럽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은 전기를 켤 능력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죠. 독일은 포탄 하나 제때 만들지 못하는 처지가 됐고요. 캐나다의 국가 안보 사업에서는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나토 초대장의 진짜 배경입니다. 연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건
만드는 힘을 잃어버린 대륙의 생존 본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이 거절에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나토를 거절한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려면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한 나라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멤버입니다. 선진국 클럽의 정회원이죠. 이 타이틀이 일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일본 외교의 근간이자 국가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니까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유지하는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내 총생산의 260%를 넘겼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죠. 그런데도 일본은 선진국 클럽의 분담금과 국제 원조 비용을 줄이지 못합니다. 줄이는 순간 자리를 잃으니까요. G7 회의에서 의제가 올라올 때마다 일본은 묵묵히 지갑을 엽니다. 유럽이 버려놓은 분쟁의 수습 비용, 개발도상국 원조금, 기후변화 대응 기금. 일본이 직접 관련 없는 사안에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명찰을 유지하기 위한 요양비를 매년 내고 있는 거죠. 한국이 경제 나토와 G7 확대 제안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 구조에 묶이는 거니까요. 일본이 그 함정에 빠져서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걸 한국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찰에 집착하는 사이에 일본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디지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G7의 품격을 논하고 있을 때 정작 일본 관공서와 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팩스기 없이는 서류 전달이 안 되고 나무 도장 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시스템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클럽의 멤버라는 나라에서요. 일본 정부도 이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죠. 수조 원을 들여서 행정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핵심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장비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의 솔루션이었습니다. G7 멤버라고 자부하는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돌리는 기술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죠. 명찰은 일본 거지만 그 명찰을 달고 있는 몸을 움직이는 신경체계는 한국이 깔아준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방산 산업을 풀어서 동남아와 호주 시장을 잡겠다는 전략이었죠. 일본이 내세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의 하늘과 바다를 채운 건 일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FA-50 전투기와 호위함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는 납품 이후에 있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 부품 공급, 정비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안보 체계를 통째로 구축해주는 겁니다. 일본은 물건만 팔려고 했고 한국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이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수출하지 못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연합이죠. 한국을 잡겠다고 선언하며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첨단 반도체 양산이었죠. 그런데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찍어낼 공장이 없었습니다. 양산 기술이라는 건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거든요. 수율 관리, 공정 미세 조정, 대량 생산 품질 유지. 이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걸 가지고 있고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죠. 낮에는 한국 반도체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제 양산을 위해서는 한국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모순. 이게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실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도 과거에는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맞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그런데 일본은 그 위치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멈춘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이었던 시절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죠. 세상이 시스템 반도체로, 파운드리로,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갈 때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감옥이 된 겁니다. 한국은 달랐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에서 시작해서 파운드리로, 시스템 반도체로, 패키징 기술로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멈춘 나라와 달린 나라. 40년 뒤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노후화된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실패로 수도권이 상시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내부에서 슬그머니 나온 논의가 있죠. 한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한국의 여유 전력을 수입하자는 겁니다.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G7 멤버라는 나라가 옆 나라한테 전기를 빌려 쓰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일본은 선진국 클럽의 명찰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찰 뒤에 있는 실체를 보면 행정 시스템은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반도체는 양산 능력을 잃었고 방산 수출은 한국에 밀려 성과가 없고 전력마저 부족한 상황이죠. 명찰에 쓰인 글자는 화려한데 명찰을 달고 있는 몸이 버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정확히 봤습니다. 명찰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죠. 들어가서 분담금을 내고 남의 전쟁 수습비를 떠안는 대신 밖에서 자기 기술과 속도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본이 명찰을 지키느라 곳간을 비울 때 한국은 그 곳간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죠. 유럽이 한국에 매달리고 일본이 명찰을 지키느라 곳간을 비우고 있는 동안 미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나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이 이 동맹을 왜 만들었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까지 때리니까 유럽이 뭉쳐서 버텨보겠다는 거였죠. 그 말은 뭡니까? 경제 나토는 본질적으로 반미 성격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에 조용히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럽과 손잡는 순간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뜻은 명확했죠. 여기서 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유럽이 제발 들어오라며 초대장을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쪽 거인 사이에 낀 형국이죠. 보통 나라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거절한 겁니다. 양쪽의 목줄을 동시에 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쪽 다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이야기를 하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군함 수십 척이 수리를 받지 못하고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도크가 부족하고 숙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민간 조선업이 거의 사라졌고 군용 조선소도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졌는데 그 해군을 유지할 물리적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교한 조선소. 그 규모를 직접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협력 없이는 중국 해군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전략적 판단이었죠. 미국의 해상 패권이 한국의 도크 위에서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렛대로 썼죠.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에게 받아낼 게 있었거든요. 미사일 지침 해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던 족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풀어주지 않았던 건데 이게 해제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하는 거리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압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내는 대신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우주 발사체에 대한 자유를 얻어냈죠. 돈을 주고 주권의 봉인을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돈을 챙겼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더 큰 것을 가져간 건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 정교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치포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죠.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은 이 동맹을 통해 한국을 자기 편에 확실히 묶어두려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정계는 환호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은 미국 땅에 있지만 그 공장을 실제로 돌리는 핵심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 공정 기술은 전부 한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 공장은 세워졌지만 그 공장의 전원 스위치는 한국 손에 있는 거죠. 미국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최신 전투기도, 미사일 유도 장치도, 인공지능 서버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동맹으로 묶어두려 했는데 오히려 의존이 더 깊어진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걸 그냥 두고 볼까요?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면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미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는 건 돈으로 됩니다.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설비를 놓고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양품 비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해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돈을 아무리 들여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쌓아온 이 현장 노하우를 단기간에 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지은 반도체 공장도 결국 한국 인력이 핵심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건물은 미국에 있지만 그 안에 두뇌는 한국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죠. 미국 안보의 최후의 성역이었습니다. 호주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오커스 협정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나라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미 해군 정비 사업에서 보여준 기술력이 지렛대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능력과 해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 구도를 정확히 읽고 있죠. 당신들이 태평양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은 도구를 줘야 한다.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금기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에서 미국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나라로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고 미국은 한국을 뺏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양쪽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묶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 구도를 이용해서 미사일 지침을 풀고 반도체 공장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금기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가두려 했던 양쪽 거인이 오히려 한국 없이는 자기들의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 일본,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보여드렸죠. 이번엔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개별 사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정치적 거부권으로 변환되는가. 이 메커니즘을 해부하겠습니다. 보통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나라를 떠올리시죠. 한국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경제 나토를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물건을 파는 나라는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건을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스템을 심는 나라가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보죠.
원전 하나를 짓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원전은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 50년 동안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핵연료를 관리하고 안전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죠. 이 50년치 유지 보수 계약이 원전 건설비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한국은 이 전체를 패키지로 묶습니다. 원전을 한번 들여오면 50년 동안 한국 없이는 전기를 켤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국이든 아랍에미리트든 한국 원전을 선택하는 순간 반세기 동안 한국과 묶이게 됩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 때 무기만 넘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 부품 공급, 정비 교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와 호위함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죠. 무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안보 체계 전체가 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이 업데이트를 멈추면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미사일 유도가 멈추고 정비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이건 무역이 아닙니다. 기술적 동맹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에 종속되는 동맹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허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원천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반도체의 기초 이론,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 이런 것들은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과 양산 기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양산 공정에 관한 특허를 한국이 촘촘하게 깔아놓았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한국의 특허를 피해서 칩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마다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앉아서 전 세계 제조업의 통행세를 걷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조선, 스마트 제조 시스템. 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이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의 국경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망을 유지하는 장비에 한국 기술이 깔려 있죠. 겉모습은 강대국인데 속을 열어보면 한국산 부품이 혈관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한 분야만 의존하는 거라면 시간을 들여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분야가 동시에 한국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대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은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기술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럽의 경제 나토 제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틀 안에 가둬서 기술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기술 권력은 한 사람, 한 기업, 한 특허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매년 현장에 투입되고 수천 개의 기업이 공급망을 형성하고 수십만 건의 양산 특허가 그물처럼 얽혀 있죠. 이걸 빼앗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기술을 빼가는 건 가능할 수 있어도 이 시스템 전체를 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구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으로 간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쌓아올린 이 생태계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국이 경제 나토를 거절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종속 구조가 되고 종속 구조가 정치적 거부권이 된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국의 공장이 멈추고 군함이 서고 전기가 꺼집니다. 이런 나라한테 동맹에 가입하라고요? 가입하는 순간 그 거부권이 약해집니다. 동맹의 규칙에 묶여서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게 되니까요. 밖에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성벽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벽의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이 G7에 들어가면 매년 내야 하는 분담금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돈을 안 내고 대신 뭘 했는지를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거절의 진짜 가치는 아낀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 돈을 용인과 평택에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데요. 낡은 클럽의 정회원 증서를 액자에 걸어두는 대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조기지를 세우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G7에 가입했다면 서구의 눈치를 보며 분담금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에 돈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25조 원짜리 명패를 거절하고 그보다 수십 배 큰 산업 제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득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득이 더 큽니다. 자유입니다. G7이든 경제 나토든 가입하는 순간 진영에 묶입니다.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해야 하고 중동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유럽의 입장을 따라야 하죠. 외교적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이 족쇄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비즈니스를 합니다. 중동 왕실과 직접 거래하면서 원전과 방산 계약을 따내고 있죠.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이 서구의 원조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갇힌 나라들은 한쪽 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방위로 열려 있죠. 명분은 일본에게 줬고 실리는 한국이 다 가져간 겁니다. 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G7 멤버로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한국이 뭘 피한 건지가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G7의 공동 입장에 묶여서 중국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설정하지 못합니다.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면 일본도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일본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최대 고객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모순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한국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방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유지하고 중동과 거래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유연함을 확보한 겁니다. 진영에 갇히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밖에 있으면 모든 문이 열려 있죠. 여기서 G7 회의 자체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죠.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규범. 거창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하고 원전 기술이 필요하고 제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진 나라가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으면 성명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한국이 빠진 G7 성명서는 실행력이 없습니다. 정회원이 아닌 나라의 참여 여부가 G7 전체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금도 안 내고 의무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G7보다 더 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독자 노선을 걸으면 G7이나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규칙을 만드는 쪽에서 한국을 빼놓고 불리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권력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G7이 표준을 정하고 규범을 설계하고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규칙은 실행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할 기술과 제조 능력이 없으면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죠. 배터리의 실질적 표준은 브뤼셀 회의실에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정해집니다. 반도체 공정의 실질적 기준은 워싱턴의 법안이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의 수율 데이터에서 나오죠. 규칙을 쓰는 건 그들이지만 그 규칙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 한국입니다. 낡은 클럽의 규칙을 따르는 건 인류입니다. 인류는 규칙 자체가 되는 거죠. 25조 원의 분담금을 거절하고
그 돈으로 반도체 제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진영의 족쇄를 차지 않아서 전 세계 모든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죠. G7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G7보다 더 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냉정하고 치밀한 실리 계산이었죠. 경제 나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뒤 이 동맹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진 경제 나토가 왜 먹통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맹의 구상은 이랬죠. 유럽이 시장을 제공하고 캐나다와 호주가 원자재를 대고 핵심 제조는 한국이 맡는다. 그런데 한국이 빠졌습니다. 원자재는 있는데 가공할 곳이 없고 시장은 있는데 팔 물건이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유럽이 이걸 자체적으로 메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방산 생산 라인을 복원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선언만 잔뜩 나오고 실제로 돌아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건 돈으로 되지만 그 공장을 실제로 돌릴 인력과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경제 나토는 한국이라는 엔진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는데 그 엔진이 빠진 채로 출발하려니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유럽 내부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지들이 연일 한국을 분석하는 특집을 쏟아내고 있죠. 한국의 속도와 결단력을 배워야 한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이런 논조입니다. 과거에 유럽이 한국을 분석할 때는 재벌 구조의 리스크나 성장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게 주류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자기들의 시스템이 왜 멈춰버렸는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관료주의, 제조 현장을 버린 판단,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조.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한국이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경제 나토를 제안한 쪽이 이제 한국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건 이 동맹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 나토 같은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죠. 이 나라들이 지금 서구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 유럽의 인권 압박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중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서방과 연결되어 있되 서방에 종속되지 않는 나라여야 하죠. 미국과 손잡으면 미국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과 손잡으면 서방의 제재 위험이 있죠.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묶여있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제 나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의 규칙에 묶여있지 않고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안보적 신뢰도 있죠. 이 독특한 위치 때문에 중동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을 맡기고 방산 장비를 사고 스마트 시티를 함께 짓고 있죠. 중동 왕실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국과 엮이면 미국도 유럽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한국은 중동에서 서구 열강이 수십 년간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조용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이 안보 파트너를 고를 때 과거에는 미국 아니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전투기, 호위함, 방공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된 거죠. 미국산보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유럽산보다 납기가 빠르고 중국산보다 신뢰가 높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외교적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하죠. 유럽은 인권 기준을 내세웁니다. 한국은 그런 조건 없이 기술과 시스템만을 제공합니다. 이 차이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지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국제 정세가 바뀌면 독자 노선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항상 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만드는 힘을 가진 나라는 어떤 정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동맹이 바뀌고 진영이 재편되고 규칙이 다시 써져도 결국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앞에 세상이 줄을 섭니다. 한국의 위치는 동맹의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경제 나토가 무너지든 G7이 재편되든 한국의 공장과 엔지니어와 기술은 그대로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만드는 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나토는 한국 없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교과서로 삼으며 자기 시스템을 반성하고 있죠. 그 사이에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에서 서구가 수십 년간 차지하던 자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 나토라는 성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벽 안에 갇힌 나라들은 규칙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성벽 밖에 한국은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전략과 기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이게 만드는 본질. 이건 반도체도 원전도 전차도 아닙니다. 나토라는 동맹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토는 공포 위에 세워진 성벽입니다. 소련이 무서워서 뭉쳤고 러시아가 무서워서 유지되고 있죠. 공포가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공포로 뭉친 동맹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공포가 사라지면 흩어지고 공포가 너무 커지면 도망칩니다. 나토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죠. 집단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싸운다. 듣기엔 든든하죠. 그런데 이 말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 당신의 나라도 강제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예산이 남의 전쟁에 소모됩니다. 나토에 묶인 나라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의 분쟁에 발목을 잡힙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권의 전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의 무기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올라섰죠. 밧줄에 묶여서 함께 걷는 것보다 자유롭게 서서 모두가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 강한 안보라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토의 공식 파트너라는 간판을 달고 싶은 거죠. 명함 한 장을 얻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요? 그런 간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무력체계 자체를 한국제로 교체하고 있죠. 전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 나토의 실제 전투력을 구성하는 핵심 장비가 한국산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나토의 명함을 얻으려 하고 한국은 나토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이런 전략적 계산이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확장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점령했죠. 식민지를 만들고 자원을 빼앗고 자기들의 규칙을 강제했습니다. 나토도 본질적으로는 이 구조의 연장선입니다. 미국이라는 최강국을 중심으로 위계가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든 외교적 고립이든 대가가 따르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전수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인권 기준을 맞추라고 압박하지 않죠. 한국은 자기가 겪었던 것을 나눕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진정성이 서구식 원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서구의 원조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 편에 서라. 우리 기준을 따라라. 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다. 같이 가자. 이 차이가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총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들어가는 거죠. 교수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미국인이시잖아요. 미국의 전략 자문관이었던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는 건가요? 공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적 애착도 없죠. 저는 30년간 국제 질서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강대국이 오만에 빠져 무너지는 것도 봤고 약소국이 전략을 잘못 써서 사라지는 것도 봤죠. 그런데 한국만큼 냉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일관되게 해온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분에 현혹되지 않고 실리를 계산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나라. 이건 학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건 호의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태극기. 나토 가입국들이 전부 도망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국 대사관. 이 장면이 단순히 용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한국은 성벽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로, 원전으로, 조선으로, 방산으로 전 세계의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진짜 강한 이유는 이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다른 나라도 언젠가 따라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폭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이 책임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역사, 위기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온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나토는 공포를 나눕니다. 한국은 미래를 나누죠. 나토는 성벽 안에 숨어서 서로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지만 정작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한국은 성벽 없이 서 있으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초대장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낡은 성벽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초대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구 열강이 낡은 연대안의 자리에 집착할 때 우리는 스스로 독자적인 지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킨 태극기는 도망친 동맹들을 압도하는 진짜 강대국의 위험입니다. 세계 최강의 무력이 우리 기술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이미 지구촌의 실질적 주권은 우리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어느 줄에 설지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우리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낡은 질서를 뒤로하고 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서사시는 이제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